탈출 전날 밤 이 남자는 삽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무덤을 파기 위해서요. 북한에서 반역자 가족이 되면 재산도 집도 무덤까지 당국이 가져갑니다. 죽은 아버지마저 체제에 넘길 수 없었어요. 유골함을 품에 안고 임신한 아내와 고령의 어머니와 아이들을 데리고 폭풍 우 치는 서해를 건넜습니다. 9명이 낡은 목선 하나로요. 지뢰밭을 건너고 경비선을 피하고 중국 어선 사이를 빠져나와서요. 이건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삽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무덤 앞에서요. 북한 땅 어딘가 해안 경비 초소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무장 경비병이 야간 순찰을 도는 구역이었어요. 경비정 한 척이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서치라이트가 어둠 속을 끊임없이 훑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김희혁 씨였어요. 삼날이 흙을 팠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숨을 참으면서요. 형제가 옆에서 주변을 살폈어요. 한 명이 파는 동안 한 명이 망을 봤습니다. 교대로요. 이웃집 불빛 하나만 켜져도 끝나는 밤이었어요. 창문으로 누군가 내다본다면, 지나가던 사람이 발소리를 듣는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밤에 무덤을 파는 건 발각되는 순간 즉결 처리가 가능한 행위였어요. 근데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삽을 계속 들었습니다. 땀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삽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가 더 세게 쏟아졌어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삽질 소리를 덮어줬으니까요. 그 시각 불과 몇 킬로미터 밖 해안에서는 북한 경비정이 서치라이트를 켜고 바다를 훑고 있었어요.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간 순찰 장갑차가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고개를 돌렸다면 다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를 데려가야 했어요. 탈북 사실이 알려지면 북한 당국은 반역자 가족의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재산도 집도 그리고 무덤도요. 아버지 무덤이 당국 손에 훼손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죽은 자도 체제 손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떠난 사람의 존엄도 지키겠다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는 2023년 5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임신한 아내가 있었어요. 노모가 있었습니다. 형제와 그 가족, 아이들까지 총 9명이 있었어요. 낡은 목선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치는 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해를 건넜습니다. 북한 해안 경비정을 피했어요. 지뢰밭을 통과했습니다. 중국 해경 함정 옆을 불빛 없이 지나쳤어요. 북한군 감시 드론이 저공 비행하는 하늘 아래서 엔진 출력을 낮추고 너울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건넜어요. 근데 탈출 이전에, 탈출 준비 이전에, 심지어 배를 구하기도 이전에 이 남자가 먼저 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는 일이었어요. 체제는 총칼보다 먼저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요.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모두가 알기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생각조차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감옥이었습니다. 총을 겨눠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멈추게 만드는 구조, 그게 이 체제가 수십 년 넘게 유지해온 방법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어요. 김 씨는 굶지 않았어요. 북한 기준으로 중간은 됐습니다. 어업 관련 일을 했고 바다를 알았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내 배가 불러오면서부터 잠이 안 왔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여기서 자라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출신 성분이 따라붙는 나라였어요. 부모가 누구인지, 조부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게 아이의 직업을 결정하고 아이가 살 수 있는 곳을 결정하는 나라였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그게 한 단계 더 심해졌어요. 코로나를 빌미로 국경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나마 숨구멍이었던 장마당도 막혔어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 시행됐습니다. 드라마 한 편을 봤다는 이유로 무기징역, 심하면 사형까지 가능한 나라였어요. 이웃이 이웃을 신고하고 가족이 가족을 감시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공기를 이 아이가 마시면서 크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가족만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까지 데려가려 했던 남자의 이야기예요. 폭풍우 속에서 경비정을 피하고 감시 드론 아래를 지나고 중국 해경 함정 사이를 통과해서 서해를 건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남한 땅에서 아이가 태어난 이야기예요. 그 아이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면서요. 북한 어디선가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탈출을 꿈꾸는 사람이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무언가를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분단의 사람들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 씨가 처음부터 탈출을 꿈꿨던 건 아닙니다. 북한에서 어업 관련 일을 했어요. 바다를 알았고 배를 다룰 줄 알았습니다. 북한 기준으로 보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굶는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굶지 않는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는 중간쯤 됐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거운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배부른 사람이 왜 목숨을 거는가? 그 답이 아내 뱃속에 있었어요. 2020년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여기서 살게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김 씨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출신 성분이 따라붙습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부모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게 아이의 미래를 결정해요.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고 원하는 곳에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이 스스로 바꿀 방법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겁니다. 성분이 낮으면 군대에서 좋은 보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대학 진학도 막힐 수 있어요. 평양 같은 핵심 지역에는 아예 살 수도 없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탈북민 증언과 국제기구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거기에 2020년 이후로 한 단계가 더 쌓였습니다. 코로나였어요.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입국을 막은 게 아니었어요. 북한과 중국 사이의 비공식 교역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한 공식 배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하거든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과 비공식 교역으로 실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먹고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 숨구멍이 코로나 봉쇄로 한꺼번에 막혀버렸습니다. 장마당이 막혔어요. 비공식 교역이 끊겼습니다.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많아요. 냉장고가 없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마당마저 막힌다는 건 일상이 무너진다는 뜻이었어요. 이 시기 북한 내부 상황이 어떤지 외부에서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자가 들어갈 수 없고 독립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건 탈북민 증언, 위성 이미지 분석, 비공식 교역 데이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구성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간접적인 정보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코로나 봉쇄 이후 북한 내부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방향으로요. 겉으로는 질서였어요.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 시행됐어요. 이게 어떤 법이냐면 외국 콘텐츠를 소지하거나 유포하면 처벌받는 법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몰래 퍼뜨리거나 거래하다 걸리면 무기징역, 심하면 사형까지 가능했어요. 드라마 몇 편을 사람들 사이에 돌렸다는 이유로요. 단순히 법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처벌 사례가 나왔어요. 죽인 게 아니라 죽여도 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기록한 내용이고 다수의 국제인권단체가 확인한 사실이에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시가 따라붙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신고하고 가족이 가족을 감시하는 구조였어요. 어떤 드라마를 봤는지, 어떤 노래를 들었는지,
누구와 어디서 무슨 말을 나눴는지 모든 것이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중에 김 씨는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시가 따라붙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공기를 마시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미래가 없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이한테 물려줄 게 공포밖에 없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결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족을 설득해야 했어요. 그게 지뢰밭보다 먼저였습니다. 노모한테 먼저 말을 꺼냈어요. 노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딜 가냐고요?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했어요. 고령의 어머니한테 탈북은 죽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 지금 아는 사람들, 지금 걷는 길. 그걸 전부 버리고 바다를 건너라는 소리였으니까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한다는 건 고령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신한 몸으로 탈북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구류장 아니면 처형이었어요. 그 공포가 설득보다 컸거든요.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배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떠올렸겠죠. 형제들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혼자 남겨진다면 그 사람이 어떤 처우를 받게 될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탈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직업을 잃을 수 있어요. 살던 곳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미래까지 막힐 수 있어요. 그때 형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그 말이 방안을 채웠어요. 노모가 흔들렸습니다. 자식 모두를 이 땅에 묶어두는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김 씨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부모잖아요. 그 아이를 여기서 키울 거예요? 아내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배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탈북 이야기를 할 때 지뢰밭이나 강을 건너는 장면부터 떠올립니다. 근데 진짜 탈북은 그 전에 이미 시작돼 있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 가족을 설득하는 것,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 체제는 총칼보다 먼저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요. 그걸 걷어내는 게 지뢰밭보다 먼저였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탈출 인원은 총 9명이었습니다. 임신한 아내, 노모, 형제와 그 가족, 아이들까지요. 혼자라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혼자라면 들킬 위험도 훨씬 적습니다. 근데 9명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노모가 한번 발을 헛디디면, 아이가 한번 울음을 터뜨리면, 아내가 갑자기 진통을 시작하면 그 모든 가능성을 안고도 김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목선이 있었어요. 연료를 채웠고 식량을 챙겼습니다. 탈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모았어요. 2023년이 됐습니다. 아내 배는 많이 불러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탈출 날짜를 골라야 했어요. 맑은 날은 안 됐습니다. 경비가 촘촘해지거든요. 시야가 확보되는 날은 감시가 강해져요. 반대로 날씨가 나쁜 날은 달라집니다. 폭풍우가 치는 날, 풍랑이 심한 날, 그런 날은 경비 초소에서 배가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아무도 이런 날 바다로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이거든요. 가장 위험한 날이 가장 안전한 날이 되는 역설이었습니다. 그 역설이 북한의 경비 체계가 만들어낸 구조였어요. 김 씨는 기상을 살폈습니다. 바람을 확인했어요. 파도를 봤습니다. 날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북한 땅 어딘가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장 위험한 순간은 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무덤은 북한 땅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탈북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김 씨는 알고 있었어요. 반역자 가족의 흔적은 지워집니다. 재산도, 집도, 전부요. 그리고 무덤도요. 아버지 무덤이 당국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훼손될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 반역자로 분류되면 그 가족의 기억까지 지우려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흔적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결정했어요.
아버지를 데려가겠다고요. 죽은 자도 체제 손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떠난 사람의 존엄도 지키겠다는 거였어요. 단순한 효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였습니다. 체제는 산자를 통제합니다. 재산을 통제하고, 직업을 통제하고, 이동을 통제하고, 생각을 통제해요. 근데 이 남자는 죽은 자마저 빼내오려 했습니다. 체제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슬러서요. 형제한테 말했어요. 형제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준비했어요. 탈출 전날 밤이었습니다. 김 씨는 형제와 함께 아버지 무덤으로 갔어요. 삽을 들었습니다. 빗속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땅을 팠어요. 북한에서 밤에 무덤을 파는 겁니다. 주민신고 체계가 살아있는 나라에서요. 이웃집 불빛 하나만 켜져도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군가 창문으로 내다본다면, 지나가던 사람이 발소리를 듣는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형제는 교대로 망을 봤어요. 한 명이 파는 동안 한 명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몸을 낮추고 귀를 세우면서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동작을 멈췄어요. 두 사람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몰라요. 개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다시 손이 내려갔어요.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빗소리가 삽질 소리를 덮어줬어요.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시신을 꺼냈어요. 무덤은 겉으로 원상복구했습니다. 당국이 나중에 확인하러 왔을 때 아무것도 없어진 것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표시가 나면 안 됐습니다. 땅을 다시 다졌고 흔적을 지웠어요. 파낸 흙을 다시 채워넣고 위에 풀을 얹었습니다. 누군가 낮에 지나가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이요. 그리고 인근 황무지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화장을 했어요. 새벽 황무지에 불빛이 일었습니다. 연기가 올랐어요. 두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탈출 전날 밤에 황무지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아버지가 묻혀있던 곳, 오늘 밤이 지나면 영영 떠나야 하는 땅. 그 사이에서 두 형제가 불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거예요. 북쪽 어딘가에서 군용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형제 둘이 동시에 몸을 낮췄습니다. 불빛이 언덕 너머를 훑고 있었어요. 야간 순찰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어요. 다시 불을 봤습니다. 연기가 올랐어요.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연기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이 땅에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유골함을 만들었어요. 김 씨가 그걸 품에 안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웠어요. 아버지가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실었어요. 이제 움직여야 했습니다. 밤이 됐어요. 9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안까지 가려면 지뢰밭을 통과해야 했어요. 북한 해안선 일부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는 건 탈북민 증언과 국제기구 보고서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어디에 얼마나 깔려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모르면 피할 수도 없거든요. 김 씨는 사전에 그 길을 직접 걸어봤습니다. 혼자서 낮에 조용히 정찰했어요. 사람 발자국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걸어간 흔적이 있으면 최소한 거기엔 지뢰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완벽한 안전은 없었어요. 그냥 덜 위험한 길을 고른 겁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9명이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은 자루에 넣었어요. 낡은 곡물 자루였습니다. 아이들을 넣고 도구 자루처럼 위장했어요. 만약 경비병과 마주쳤을 때 아이가 보이는 순간 끝이거든요. 아이를 안고 밤중에 해안으로 가는 사람, 그 이유는 하나뿐이니까요. 어른들은 핑계라도 될 수 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길이라고, 친척 집에 가는 길이라고. 근데 아이가 있으면 그 어떤 핑계도 안 통합니다. 자루 안에서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에 이미 그 세상에서 숨는 법을 배운 겁니다. 어른들이 시켰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걸을지도 몰랐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자루 안에서 기다렸어요.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기 위해 먼저 아이들을 자루 안에 가둬야 하는 밤이었습니다. 노모가 앞서 걸었어요. 고령의 몸으로 비가 내리는 밤에 발 아래가 뭔지도 모른 채로요. 임신한 아내가 뒤를 따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손전등도 없었습니다. 불빛이 있으면 들키거든요. 깜깜한 밤에 비를 맞으며 소리를 죽이고 걸었어요. 노모발이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아무도 숨도 못 쉬었어요. 노모가 중심을 잡았습니다. 옆에서 형제가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걸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아래가 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경비초소 불빛이 보였어요. 해안 쪽이었습니다. 아직 한참 거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이 이쪽으로 돌아오는 순간 끝이었습니다. 몸을 낮추고 기다렸어요. 불빛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움직였어요.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목선이 거기 있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배였습니다. 가족들을 태웠어요. 노모를 먼저 태웠고 아내를 태웠고 아이들 자루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골함을 실었어요. 배 위에 9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골함이 있었어요. 탈출 직전 김 씨는 배를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연료가 충분한지 식량이 제대로 실렸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폭풍우가 치는 밤에 낡은 목선 하나로 서해를 건너는 겁니다. 준비가 됐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엔진을 켜야 했어요. 김 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가득 찼어요. 이 소리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다고요. 밤 해안에서 엔진 소리는 멀리까지 울립니다. 해안 경비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야간 순찰 장갑차가 얼마 전 이 구역을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듣는다면, 고개를 돌린다면 그 순간 끝이에요. 김 씨가 나중에 BBC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엔진 소리보다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엔진이 켜졌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북한 해안이 뒤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뢰밭을 건넜어요. 경비를 피했습니다. 엔진을 켰어요. 근데 아직 가장 어려운 구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해가 앞에 있었거든요. 북한 해안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앞에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폭풍우가 있었어요. 너울이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몰려있는 어장이 있었고 그 어장 어딘가에 중국 해경 함정이 있었어요. 북한 경비선이 있었고 그 반대편엔 한국 해군과 해경의 레이더망이 있었습니다. 이 바다를 낡은 목선 하나로 건너야 했어요. 9명을 태우고요. 파도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너울이 밀려왔어요. 작은 목선이 파도를 맞을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한 번은 파도가 배전을 넘을 뻔했어요. 모두가 손잡을 것을 찾아 몸을 낮췄습니다. 노모가 배 바닥에 앉아 버티고 있었어요. 고령의 몸으로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 있다는 게 어떤 건지는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텼어요. 임신한 아내도 그 배 위에 있었습니다. 파도에 흔들릴 때마다 배를 감싸 쥐었어요. 눈을 감고 버텼습니다. 배 위에서 진통이 시작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이 김 씨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계속 떠올랐어요. 아이들은 자루에서 꺼내졌어요. 해안을 벗어났으니까요. 아이들이 배 바닥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잡았어요. 아이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느꼈는지도 몰라요. 어른들의 표정을 봤을 테니까요. 중국 어선 어장이 앞에 있었습니다. 이 구간이 특히 위험했어요.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 월경자로 분류해서 강제 북송하거든요. 중국 어선에 발견돼서 중국 당국에 신고가 들어가면 북한 경비선에 잡히는 것과 똑같은 끝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어선들 사이를 지나야 했어요. 불빛이 있는 배들 사이를 불빛 없이 지나야 했습니다. 김 씨는 엔진 출력을 낮췄을 거예요. 소리를 줄여야 했으니까요. 파도 소리에 묻혀야 했습니다. 배 위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어선 불빛이 가까워졌다 멀어졌습니다. 누군가 이쪽을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 없었어요.
중국 해경 함정의 탐조등이 어선 사이를 훑고 있었어요. 그 빛이 이쪽으로 오기 전에 지나가야 했습니다. 빛의 각도를 눈으로 재면서 타이밍을 잡았어요. 탐조등이 반대쪽을 향하는 순간 엔진을 살짝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낮췄어요. 어떻게 통과했는지 김 씨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신변 보안 때문이었을 겁니다. 같은 경로를 누군가 또 쓸 수 있으니까요. 다만 통과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배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김 씨는 방향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어업 관련 일을 하면서 바다를 알고 있었지만 폭풍우 속에서 레이더도 없이 방향을 유지한다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파도가 방향을 틀어놓을 때마다 다시 잡아야 했어요. 한 번 실수하면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하면 끝이었습니다. 처형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품고 노를 저었던 겁니다. 김 씨가 나중에 한 말이에요. 노모가 버티고 있었고 아내가 배를 감싸 쥐고 있었고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고 유골함이 배 한쪽에 실려 있었어요. 그 모든 걸 안고 김 씨는 앞으로 몰았습니다. 돌아간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탈출을 시작한 겁니다. 발각되면 어차피 끝이에요. 앞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북방 한계선이 가까워졌어요. 서해 북방 한계선 NLL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한국 해역이에요. 넘으면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선이었습니다. 그 선이 코앞에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레이더에 뭔가가 찍혔어요. 작은 선박 하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간이었어요. 폭풍우가 치는 날이었고요. 이상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이 해역에 작은 선박이 나타날 이유가 없거든요. 경보가 울렸어요. 해군과 해경이 즉각 출동했습니다. 해군 고속정이 파도를 가르며 달렸어요. 레이더에 찍힌 그 배를 향해서요. 상공에서는 해군 초계기가 선회를 시작했습니다. 야간 감시 장비를 작동시키면서요. 레이더에 찍힌 그 작은 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배가 가까워졌습니다. 레이더에 찍힌 그 배였어요. 작고 낡은 목선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이 보였어요.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인들이 배에 올랐어요. 노모가 있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의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골함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처음 본 군인들이 어떤 표정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에 낡은 목선에 9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임신한 여성이 있었고 고령의 노모가 있었고 유골함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 3년간 해상 탈북이 사실상 끊겼었습니다. 통일부 통계 기준으로 2020년 이후 연간 입국 탈북민 수가 수십 명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코로나 이전엔 연간 1,000명이 넘었거든요. 그 봉쇄를 이 가족이 목숨 걸고 뚫고 나온 겁니다. 코로나 이후 첫 해상 탈북 사례로 기록됐어요. 2023년 5월 서해 한국 해군이 발견한 그 목선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배가 거기까지 오는 동안 뭐가 있었는지는 아직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엔진이 켜지던 순간으로요. 엔진이 켜졌습니다. 북한 해안에서 배가 떠났어요. 처음 몇 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해안 경비 초소가 아직 가까이 있었거든요. 엔진 소리가 퍼지는 반경 안에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김 씨는 앞만 봤습니다. 경비 초소 불빛이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배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고비를 넘겼어요. 북한 해안에서 멀어지면서 다음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파도였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날 날씨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해요. 폭풍우가 예보된 날이었습니다. 경비가 느슨해지는 날이라는 이유로 선택한 날이었는데 그 선택이 바다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실제로 배에 타봐야 알아요. 서해는 수심이 얕고 조류가 복잡합니다. 너울이 크게 일어요. 깊은 바다의 너울과 달라요.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파도는 짧고 가파르게 올라오거든요. 배가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파도가 배를 들었다 내던지는 느낌이에요. 낡은 목선이었습니다. 그 목선이 그 파도를 막고 있었어요. 배가 기울었습니다.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어요. 노모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형제 하나가 노모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 반대편에서 또 파도가 왔습니다. 배가 반대쪽으로 꺾였어요. 아이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바다 위에서 나왔어요. 어른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조용히 시켰어요. 바다 위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아직 북한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으니까요. 파도가 배전을 넘었어요.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손으로 퍼냈어요. 아이도 있는 힘껏 손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배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느렸습니다. 파도를 이기는 게 아니라 파도 사이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가는 거였어요. 임신한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멀미였어요.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임신 막달의 몸이 버틸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내는 배 바닥에 엎드렸어요. 김 씨가 한 손으로 키를 잡고 한 손으로 아내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방을 봤어요. 중국 어선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장이 시작됐습니다. 서해 특정 어장에는 중국 어선들이 대규모로 조업을 해요. 한국 수역까지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해경이 단속을 하기도 하는 구역이에요. 그 어선들 사이를 지나야 했습니다. 낮에 보면 어선들이 불빛을 켜고 있어요.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작업등이 있고 항법등이 있고 통신등이 있어요. 그 불빛들이 바다 위에서 밝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 더 밝아요. 김 씨 가족의 배는 불빛이 없었습니다. 어선들이 내는 불빛이 파도 위에 퍼졌어요. 그 빛 안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거고 빛 밖에 있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김 씨는 불빛의 경계를 따라 움직였어요. 어선 한 척이 가까워졌습니다. 50m 안쪽이었어요. 작업등이 켜져 있었고 갑판 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쪽을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 없었어요. 김 씨는 엔진을 껐습니다. 배가 파도에 흔들리면서 그냥 떠 있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선이 느리게 멀어졌어요. 김 씨가 다시 엔진을 켰습니다. 이 장면이 몇 번 반복됐어요. 중국 해경 함정이 어장 쪽에 있었습니다. 탐조등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탐조등의 빛이 파도 위를 흘렀습니다. 빛이 이쪽으로 오는 각도를 눈으로 쟀어요. 빛이 이쪽까지 도달하기 전에 지나가야 했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김 씨는 배를 세웠어요. 모두가 낮게 엎드렸습니다. 빛이 배 바로 앞 파도 위를 훑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온 다음이 가장 긴 구간이었어요. 어장도 없고 경비선도 보이지 않고 그냥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더 거칠어졌어요. 어장 구역을 벗어나면서 바람이 정면으로 왔습니다. 파도가 더 높아졌어요. 배가 파도를 맞을 때마다 앞부분이 공중으로 들렸다가 내려 꽂혔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배 안 사람들이 서로를 봤을 거예요. 이 배가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판단하려고요. 목선은 나무로 만든 배입니다. 파도가 계속 치면 이음새가 벌어질 수 있어요. 벌어지면 물이 새고 물이 새면 침몰합니다.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는 김 씨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갔어요. 배 안에 들어오는 물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었어요. 퍼내도 줄지 않았습니다. 이음새에서 조금씩 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노모가 계속 퍼냈습니다. 아이들이 퍼냈어요. 임신한 아내도 퍼냈습니다. 그 배 위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퍼내고 버티고 앞으로 가고. NLL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어업 관련 일을 하면서 서해거리 감각이 있긴 했지만 폭풍 우 속에서 파도에 밀리고 밀리다 보면 현재 위치가 불분명해집니다. 더 멀 수도 있고 생각보다 가까울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남쪽이라는 방향만 보고 가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언제쯤 도착하냐고 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 씨는 이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파도가 언제 잦아들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그냥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목선 위에서 밤이 깊어졌어요. 파도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새벽 가까이가 되면서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유골함이 기울었어요.
김 씨가 한 손으로 유골함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였으니까요. 한 손으로 키를 잡고 한 손으로 유골함을 잡고 폭풍우 치는 서해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북한 경비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탈출이 발각됐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비선이 이쪽으로 오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레이더도 없었고 야간 투시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냥 앞을 보고 가는 거였어요. 후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가는 거였어요.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눈이 뜨여야 할 것 같은 그 시간. 밤새 파도와 싸운 몸이 한계에 오는 시간이에요.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등이 뻐근했어요. 근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빛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동이 트기 직전에 그 어두운 회색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배 위 사람들이 지쳐 있었어요. 노모는 배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누워 있었어요. 아내는 배를 감싸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만 서 있었어요. 엔진 앞에서 전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수평선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어선인가 했어요. 그런데 불빛의 색이 달랐습니다. 백색과 적색이 섞인 항법등이었어요. 크기가 어선이 아니었고 접근 속도가 달랐습니다. 군함이었어요. 한국 해군 고속정이었습니다. 레이더에 찍힌 거였어요. 폭풍우 치는 날에 이 해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작은 선박. 한국 해군 상황실에서 이상 신호로 잡았겠죠. 즉각 출동 명령이 내려졌을 겁니다. 고속정이 가까워졌어요. 김 씨는 손을 들었습니다. 배 위에서 가능한 가장 큰 동작으로 흔들었어요. 고속정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확성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한국어였습니다.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소리였어요. 김 씨가 소리쳤습니다. 귀순하겠다고요? 고속정이 배 옆에 붙었습니다. 군인들이 뛰어내렸어요. 군인들이 배에 올라서 제일 먼저 본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노모였을 수도 있고 임신한 아내였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걸 싣고 이 낡은 배가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유골함을 보고 군인이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아버지입니다.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군인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대답이 어떤 무게인지 직감했겠죠. 배가 한국 해군 고속정에 이끌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노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눈을 떴어요. 아이들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배 위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북쪽이 멀어지고 있었고 남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노모가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뭔지도 모른 채 그 울음을 봤겠죠. 근데 뭔가는 느꼈을 거예요. 어른들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 아내가 배를 감싸 쥔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김 씨는 유골함을 꼭 쥐었어요. 아버지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유독 반응한 부분이 있었어요. 유골함이었습니다. 배 안에 유골함이 있었다는 것. 그걸 가지고 서해를 건넜다는 것. 기사 댓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목숨보다 무거운 짐을 들고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탈북민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자유를 향해 달려가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가족은 달랐어요. 달려가면서도 잡고 있던 게 있었거든요. 놓지 않았어요. 이미 떠난 사람의 손을 잡고 바다를 건넌 겁니다. 그리고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처음 맞은 날들이요.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유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날들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했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일상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있어요. 먼저 국가정보원 합동조사를 받습니다. 신원 확인이에요. 북한 당국의 공작원이 아닌지 신상 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 수개월 걸릴 수 있어요. 조사 기간 동안 외부와 접촉이 제한됩니다.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연락도 쉽지 않아요. 탈북민 입장에서는 북한의 통제와 다른 형태의 통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목적이 다르고 대우가 다르고 끝이 다르지만요.
그래도 낯선 공간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이 하나원입니다. 하나원은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이에요.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여기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아요. 대략 3개월 과정이에요. 한국어 발음 교육도 있어요. 북한 말투와 남한 말투가 다르거든요. 단어도 달라요. 억양도 달라요. 같은 언어인데 낯선 언어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합니다. 교통카드 쓰는 법도 배워요. 버스를 처음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동문 여는 법도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요. 우리한테 당연한 것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처음이에요. 신용카드가 뭔지도 배웁니다. 북한에서는 신용거래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하는 것도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것도요. 지하철 환승 개념도요.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김 씨 가족은 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9명이 한꺼번에요. 조사 기간 중에 아내가 출산했습니다. 배 위에서 걱정했던 그 일이 한국 땅에서 일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요. 자유로운 나라에서요. 그 아이는 출신 성분을 묻지 않는 나라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하고 싶은 일을 꿈꿀 수 있는 나라에서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이 아이의 미래를 막지 않는 나라에서요. 김 씨가 2020년에 임신 소식을 듣고 잠 못 이루던 밤을 기억하시나요? 이 아이를 북한에서 키울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면 주거 지원이 시작됩니다. 임대주택을 받아요. 정착금도 나옵니다. 기초적인 생활비, 의료보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국가가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집을 받는다고 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냉장고 안에 뭘 넣을지 알아야 해요.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어디서 찾는지 알아야 해요. 진료를 받으려면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떻게 예약을 하는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야 해요. 이 모든 것이 처음이었어요. 노모한테 특히요. 수십 년을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장마당에서 물건 고르는 방식, 이웃과 인사하는 방식, 병이 났을 때 어디로 가는 방식, 그게 전부 달랐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른한테도 어렵고 노인한테는 더 어려워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데 배우는 속도보다 헷갈리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정착이라는 단어는 쉽게 들려요. 근데 정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곳이 낯설고 낮에 나가면 모르는 게 생기고 밤에 돌아오면 지쳐있는 날들이 수백 일 쌓여야 서서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착이에요. 그래도 노모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탈출을 결심하게 한 건 자식들이었어요. 이 땅에서 자식들과 살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의 낯설미, 거기서의 두려움보다 낫다는 걸 노모도 알고 있었어요. 언어가 문제였어요. 같은 한국어인데 왜 언어가 문제냐고 할 수 있어요. 단어가 달라요. 북한에서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예요. 버스는 버스예요. 소시지는 가락집 빵이에요. 이런 차이가 수백 개가 있어요. 외래어가 많이 달라요. 남한 생활에는 영어 외래어가 가득한데 북한에서는 그 단어들을 순우리말이나 다른 표현으로 쓰거든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쓰는 말을 부모가 못 알아들어요. 그게 웃음이 아니라 고립이에요. 남한 사람들이 쉽게 쓰는 말을 못 알아들을 때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 드러남이 불편하고 무서울 수 있어요. 탈북민이라는 걸 밝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요. 아이들이 먼저 익숙해져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역할이 역전되는 일이 생겨요. 아이가 부모한테 세상을 설명해주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루 안에 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 손을 이끌어야 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김 씨는 적응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어업 관련 기술이 있었어요. 바다와 배를 알았어요. 그 지식을 남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북한과 남한의 어업 시스템이 달라요. 자격증이 달라요. 허가 절차가 달라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탈북민이 취업을 하면 초봉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력서에 공백이 많거든요.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워요.
학력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편견도 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사실 자체가 직장에서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언제 북한에 돌아갈지 모른다거나 적응을 못할 거라거나 그런 시선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9명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유골함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건너왔으니까요. 아버지 유골은 한국에서 안장됐습니다. 김 씨가 선택한 곳에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 장면은 기사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김 씨가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인 일이니까요. 다만 그 유골함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지뢰밭을 건너고 서해를 건너고 모든 절차를 통과해서 한국 땅에 닿았다는 것, 그게 사실입니다. 죽은 아버지가 자유로운 나라에 묻혔어요. 김 씨는 그걸 했습니다. 탈북 이야기에서 유골함 얘기는 잘 나오지 않아요. 탈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골함을 챙기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인데요. 근데 김 씨는 챙겼어요. 그게 이 이야기를 다르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예요. 북한을 탈출한 건 살기 위해서였지만 아버지를 데려간 건 그 이상이었어요. 체제에 통제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 인간의 존엄이 제도보다 위에 있다는 것,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2023년 말, 정착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요. 아내가 출산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노모는 남한 생활에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에 띄었겠죠. 말투가 다르고 모르는 게 많고 가끔 이상한 질문을 하는 아이들로요. 근데 아이들은 적응합니다. 어른보다 빠르게요. 그 아이들 뒤를 따라 가족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길을 열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밤을 지나왔는지, 자루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아직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걸 기억 안 해도 되는 나라에서 크는 게 맞으니까요. 자유가 어떤 건지 몸으로 느끼면서 크는 게 맞으니까요. 정착이 시작됐다고 삶이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탈북민이 겪는 어려움은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굶지 않아요. 집이 있어요. 병원도 가요. 근데 그 안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어요. 심리적인 문제예요. 북한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몸에 밴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먼저 의심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가?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신고하려는 게 아닌가? 북한에서 그 의심은 생존 기술이었어요. 의심하지 않으면 위험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 의심은 인간관계를 막는 벽이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요. 탈북민 출신 직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거절합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게 두렵거든요. 왜 거절하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거절한 이유 자체를 설명하려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해야 하거든요. 이웃이 인사를 건네요. 짧게 대답하고 들어가요. 관계가 생기면 탈북민이라는 게 알려질 수 있으니까요. 고립이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에서 나온 거예요. 탈북민 심리 지원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탈북민의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고립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버티다가 무너지는 케이스가 많다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선택을 잘 못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북한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어디 살지, 무슨 일 할지, 어디 갈지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자유는 선택을 요구해요. 마트에 가도 고를 게 수백 가지예요. 직업도 수백 가지예요. 살 곳도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선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선택지가 많다는 건 오히려 마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뭘 골라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탈북민 심리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무 많은 자유가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니까 이게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없던 걸 갑자기 갖게 됐을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탈북민이 정착에 실패하는 비율이 낮지 않아요. 탈북민 지원 시설에 있다가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왔다가 다시 중국이나 제3국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정착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탈출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고요.
아이들 얘기를 조금 더 해야 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안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이 탈북민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예요. 따돌림이 있어요.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예요. 근데 아이한테 그 경험은 전체처럼 느껴지거든요. 학교에서 혼자인 느낌, 나만 다른 느낌. 그 아이들이 집에 와서 부모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한국말도 어색하고 학교 얘기를 해봤자 이해를 못할 것 같고 그냥 혼자 버텨요. 가족이 함께 왔어도 집안에서 혼자인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탈북민 지원 시설의 상담사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강한 사람들도 지쳐요. 지치는 게 약한 게 아니라고요. 김 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어업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배를 안다고 했지만 서류가 없었어요. 경력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단순 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업 관련 일을 한 사람이 단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었습니다. 9명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아내는 아이를 돌봤어요. 막 태어난 아이와 다른 아이들까지요. 집안에서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노모는 외출이 줄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 느낌, 뭔가를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 불안감. 집안에 있는 게 편했거든요. 이게 이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통일부 탈북민 실태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상당수가 정착 초기의 우울감, 대인 기피, 사회 적응 어려움을 보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니까요. 북한에서 탈출하는 데 온 에너지를 썼어요. 지뢰밭 건너고 서해 건너고 여기까지 오는데요. 근데 여기 도착한 다음 일상을 버텨나가는데도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거기서 많은 탈북민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버텼어요. 지뢰밭도 건넜고 서해도 건넜고 아버지 무덤도 팠던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낯섦쯤은 건널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북한이 더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의 낯설미 더 길고 조용한 방식으로 힘들었습니다. 폭풍 우 치는 밤 한 번의 공포와 낯선 일상의 반복. 어느 쪽이 더 버티기 어려운 건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은 둘 다 버텼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야 할지 생각했어요. 극적인 마무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거든요. 삶은 그냥 계속돼요. 김 씨 가족도 그냥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요. 말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한국어가 더 편한 아이도 생겼을 거예요. 친구도 생겼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웃으면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 부모가 어떤 표정이었을지는 몰라도 뭔가 풀리는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아내가 낳은 아이는 이제 걷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는 서해 위 폭풍우를 기억하지 못해요. 자루 안에서 버티던 밤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 아이한테 이 모든 게 이야기예요. 부모가 언젠가 해줄 이야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합니다. 노모는 여전히 낯설겠지만 익숙한 것도 생겼을 거예요. 매일 가는 마트, 단골 의자, 아이들 등굣길.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낯선 나라도 조금씩 내 나라가 됩니다.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이 되기도 하거든요. 김 씨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고 있을 거예요. 서해를 건넌 사람이 그걸 못할 리 없거든요. 지뢰밭을 건너고 아버지 무덤을 파고 유골함을 품에 안고 바다를 건넌 사람이요. 아버지는 한국 땅 어딘가에 잠들어 있어요. 자유로운 나라에서요. 체제가 끝까지 통제하지 못한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것, 보고 싶은 걸 보는 것, 가고 싶은 데 가는 것,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어떤 사람들한테 그게 목숨과 바꾼 것들이에요. 지뢰밭을 건너고 폭풍우 속 서해를 건너고 아버지 육고를 품에 안고 건너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탈북민이 한국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현재 3만 명이 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서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밤이 있고 각자의 유골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2023년 5월에 그 가족처럼요. 자유가 공기처럼 느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 가족한테도 그리고 아직 건너지 못한 사람들한테도요.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